엄마의 첫 반응이 첫 문장이 틀렸다였어요. 뭐 암 환자, 아버지는 자살했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한하다라는 것.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시사인 기자이시죠? 장인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인에서 일하는 장인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자님의 책인 슬픔의 방문 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읽고 그리고 또 기자님의 생각들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일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늘 엄마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다. 장희로와 장명호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 고3 여름 취업이 결정되고 폴더형 휴대전화를 처음 가졌을 때 나는 휴대전화에 엄마 번호를 입력하면서 엄마 대신 숙명이라고 적어넣었다.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가만히 발음했을 그 이름을. 나는 많은 시간 숙명희 씨가 여자로 살길 바랐지만 그녀의 사랑은 번번이 실패했다. 엄마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받을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5년 동안 모두 받아놓으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은 내 생각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아버지가 동네 모르는 다방 아가씨가 없는 남자였다는 흉을 엄마 입으로 종종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되도록 좋은 기억만을 파먹으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경력도 되지 않고 몸만 축나는 식당 일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 자기 식당 하나 갖는 게 소원이지만 평생 이루지 못한 꿈. 그래도 엄마는 자기 일을 좋아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얼마나 황홀한지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식당에 가서 웬만하면 밥을 남기지 않는다. 치아 교정을 시작했을 때 종종 음식을 남겨야 하면 음식이 정말 맛있지만 제가 지금 교정 중이라서 남기는 거라고 굳이 해명을 하고 돌아서 보냈다. 기자님,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엄마를 어떤 한 여성의 개인의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마의 삶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여성으로 또 딸로 살아가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참 애틋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마에 대해서 되게 숙제, 오래된 숙제인 거죠. 평생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해하고 싶고 근데 이해하기 싫어. 그 양가의 감정을 되게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엄마라는 개인,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개인, 남으로 생각하고 나니까 좀 편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읽을지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엄마의 첫 반응이 첫 문장이 틀렸다였어요. 그 첫 문장이 이제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말인데 당신 입장에서 아버지란 당시의 남편이 유서가 없고 부검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타살의 정황도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쓰려면 아버지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기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정확한 문장을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건 전혀 예상을 못해갖고 아 기자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기본적으로는 엄마랑 되게 편해진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남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사실 첫 문장이 저는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막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자살 유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편집자가 보도자료에 쓴 걸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카테고리 안에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어떤 단어로 요약되고 싶어 하지 않는 욕망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로 저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딱 보도자료를 봤는데 자살 유가족, 뭐 암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를테면 저희 요약한 성폭력 생존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어떤 아버지는 자살했다라는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서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냥 굉장히 건조한 사실적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첫 문장에 뭐 공을 많이 들이셨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놀라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뭘까? 이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한테 겪고 있는 경험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영향에서 되게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북톡할 때 보면 자살 유가족분들이 한 번씩 오세요. 부인들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근데 왜 이 경험들이 이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기자님 말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범주화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살뿐 아니라 재난에 대한 어떤 생존자라고 우리가 범주하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주화되는 사람들이 그 각각의 경험들이 사실 되게 특수하잖아요.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게 아버지와 정말 오랜 동안 수십 년, 무슨 4, 50년 동안 관계를 하다가 아버지가 자살한 경우가 또 사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범주화가 하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게 갖는 어떤 힘이라면 힘이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만 또 그것을 듣는 또 기자님이 또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또 놀라는 그런 경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걸 요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쟤는 뭐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요약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저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저는 일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소수자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가 다 갖고 있는 소수자성일 수 있는데,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내가 뭐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복잡한 사람으로 사고하듯이 타인도 사실 그렇게 사고할 수 있으면 좀 이해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요약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쾅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은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가족이라는 게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건지 가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것이 기자님한테는 어떤 부분인가요? 탐구해야 될 존재. 그러니까 이 끈끈함, 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엉켜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가 자기착취적일 수밖에 없는 문학의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가족에 대한 나라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 어떤 존재들, 일종의 탐구인 거죠. 그것이 저한테는 저라는 사람을 아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었던 것 같고, 그 찐득찐득한 것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바뀐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좀 숙제 같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 드러나는 지칭으로 부르지 않아요. 동거인, 애인,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가족을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한 것 같은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네? 혹시 레즈비언인가? 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멈춤의 순간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상한데? 불편한데? 그때 약간 열리는 인식의 지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들은 저의 레즈비언 친구가 역시 헤테로들은 우리가 쓰는 말까지도 다 가져가서 다 쓰려고 그런다. 이 포악한 헤테로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근데 그런 되게 작은 거지만 가족에 대한 범주나 상상이 되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유동하는 구성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좋았거든요. 저는 제가 만든 가족이라는 게 좋았어요. 원가족은 사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원가족은 자연재해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더니 제 후배가 그러면 결혼은 인재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면 출산은 스불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앙이라는 단어로 상상된다는 게 뭐 1인 가구 증가하고 뭐 비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막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막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가족이 재앙이다라고 하는 어떤 감각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가족은 재앙 혹은 재해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그랬는데 차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기존에 말하는 어떤 가족이라는 형태 그런 관계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 건가 이런 고민들은 정말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부분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름은 비가 지독했다. 장맛비가 자주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축축한 등이 먼저 알았다. 그럴 때면 책상 위로 올라가 쪼그려 앉곤 했다. 물이 차오르는 모양을 빨간 쓰레받기를 들고 물을 걷어내는 엄마를 할 일 없이 바라보았다. 언제나 물이 이겼고 나 대신 책이 울었다. 비가 그치면 물에 불어 망가진 책을 추려 쓸모를 구분했다. 이제는 다시 구할 수 없는 유년한 책들은 그런 식으로 수장되었다.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니다. 가지 못했다. 문에서 3계단, 다시 2계단을 딛고 오르면 공기가 달랐다. 햇볕의 틈을 찾아 젖은 책을 널어놓으며 신에게 빌었다. 2층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편모 가정인 것, 사글세 지하에 사는 그런 것들. 중학교에서는 매우 소수의 친구에게나 겨우 나눌 수 있는 비밀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은 감춰지지 않았다. 나는 때때로 친구들 사이에서 배제됐다. 고등학교에서는 달랐다. 나는 그곳에서 내 불행과 가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때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부분 저는 참 감동적으로 또 읽은 부분입니다. 특히 언제나 물이 이겼고 나 대신 책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시인도 아니신데 시처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난을 살아간다는 것, 혹은 우리가 가난을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뭔가 쌀 받으러 와라 뭐 이런 거 어디 교회에서 기부한 뭐 이런 거 받으러 와라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료수급 받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제가 병원 가고 이랬더니 그때는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안 들고 그냥 가도 되지만 옛날에는 그 찌르다 들고 병원에 가야 돼.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구분되는 것 그리고 가난을 계속해서 증명해야지 이 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느낄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와 도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그것이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기개발적인 신화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좋은 회사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게 일정 부분 착각이거든요. 그 자기개발 서서 갖고 있는 또 긍정성이 있죠. 근데 어떤 성취를 하는 데 도움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덜 느끼게 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회는 하고 제도의 수혜자들은 그 제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혹시 기자님은 가난을 경험한 혹은 가난을 이렇게 살아간 그러한 삶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혹시 없었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하는 당시,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 많죠. 책에 썼던 것처럼 하다못해 이제 집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또 제도적으로 손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을 때 느낀 어떤 내가 거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감각들이 또 있잖아요.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감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감각인 것 같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 세상 왜 이렇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일단 그런 질문들이 일상적으로 해볼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지나고 나면 네. 그리고 인간이 되게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되짚어가는 네. 과정인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가난이건 아니면 뭐 부유하건 이것을 또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경험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맥락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은 각각이 사실 좀 특별하고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성장하고 또 단단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에 이렇게 막 뭐 의미, 막 극복, 성장 이런 거 꼭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요, 요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훌륭해져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상황이라든지 그 삶을 누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부분 저희가 읽어가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를 기르는 일은 전전긍긍을 동반한다. 그것이 고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약하고 작은 존재인 아니와 함께 살면서 어린 사람과 함께 사는 타인의 기쁨과 보람과 고단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사랑은 피곤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름을 배웠다. 하지만 사람을 기르거나 길렀던 이들은 그 같은 비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인정을 구하지 않았는데 인정하지 않았다. 비인간 존재에 대한 나의 배움과 애정은 쉽게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은 여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선다. 그 마음으로 사람 아이를 키우라는 말. 나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대답을 찾고 싶었다. 먼저 고민하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 헤맸다. 고양이를 돌보다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나뿐만은 아니었다. 통영에서 고양이쌤 책방을 운영하는 김화수 씨의 이야기에 나는 깊이 마음을 보겠다. 나도 한때는 사람 돌보는 거나 동물 돌보는 거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우리는 그 아이가 무언가가 되어 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보통의 시민으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기에 때로는 다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저 내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 이대로 매일매일 똑같기를 기대하는 점에서 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현재지향적이다. 나 역시 안위를 통해 현재를 산다. 무엇보다 내가 구한 줄 알았던 고양이는 나를 구했다. 불현듯 암 환자가 되었을 때 특히 그랬다. 지독하게 이어지는 치료에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나는 간신히 안위를 떠올렸다. 그리고 안위에 남은 시간을 세워보곤 했다. 기자님이 이제 고양이 안이라는 이제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 안이랑 사시는데요. 그래서 둘째를 드리면 이름을 예로 지어야 되겠다. 예, 아니, 예스, 노네요. 네, 네. 사람이 이름 따라, 사람 보고 이름 따라간다 그러듯이, 고양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고양이 이야기도 재밌었던 게 이 아니를 처음 들이면서 이제 겪었던 안 들고 올까봐 빨리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재밌었고요. 이 아니가 공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여기 아니가 자판을 네. 발로 치면서 갔던 저를 비웃는 크크크크 이러면서 계속 비웃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다른 생명체 물론 생명체가 동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물과 함께 특히 고양이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고양이가 없었더라면 사실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이 친구의 시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거예요. 눈 여기 있는데 하나의 눈을 더 갖게 된 거죠. 저희 아니 덕분에. 네. 인간만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에 대해서 그런 점이 제가 아니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 같아요. 네. 책에도 썼지만 수명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네.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길에서 살면 많이 살면 3년 그리고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이제 15년에서 2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도 사실은 굉장히 집과 집이 아닌 곳의 차이가 일단 크다는. 밖에 사는 고양이들 3년밖에 못 사는 3년도 많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캣맘 캣데디들이 이제 밥 챙겨주고 뭐 중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3년 정도를 살고 이제 길에서도 예외적으로 오래 사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의 어떤 수명차,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도움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연 수명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인간보다 되게 압축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은 보지는 못했지만 아기 때 왔을 때에서 이 마지막까지를 내가 이 어떤 한 생명의 처음과 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고민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강아지는 좀 고양이랑 성질이 달라서 뭐 산책을 시킨다든지 네. 뭐 공을 던져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 약간 궁금하긴 해요. 고양이랑은 활동을 같이 하시나요? 저희 고양이도 공놀이 좋아해요. 낚싯대 놀이도 좋아하고 공도 좋아하고 네, 하는데 일단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정말 자기 주도적이군요. 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 어떤 존재가 하나 있는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랑 동거인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목소리가 높아질 때 가운데로 딱 오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되게 잘 읽는 거죠. 지금 뭔가 저 인간들 뭔가 나를 위태롭게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읽는 거겠죠. 그렇게 읽는다거나 제가 막 많이 울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뭘 딱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와서도 그냥 가만히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중재자인 것처럼. 네네. 그러거나 제가 울고 있을 때 그냥 제 옆에 와서 앉아 있는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이 그러니까 걔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따뜻한 털뭉치가 와서 이렇게 맞아요. 온기를 같이 나눠준다는 게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공기를 다르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너무 피곤해서 지치거나 약간 위로가 필요하면 와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같이 등을 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고양이 제 다리 사이에서 자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안와가지고 며칠 전에 일부러 데려다 놨는데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침실에서. 뭐지? 이랬더니 동거인이 여름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계절을 감각을 하는 게 이제 아니 덕분이기도 한데 이 다리 사이에 언제 들어오냐? 가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을과 겨울에는 거의 같이 사는데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지어서 불러주거든요. 2017년에 태어났지, 신천에서 왔지, 이런 이름은 아니라고 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벌써 7살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일주일에 절반 정도로 온 거죠. 자기 생에서. 어떡하지? 사실 일상을 살면서 하지 않는 질문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상기시키는 존재거든요. 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유한하다라는 거. 그리고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지막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우리와 함께 사는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장희로 기자님하고 슬픔의 방문 일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낭독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아쉬운 기분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2부가 또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